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고 온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출 둔화가 성장 제약.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내린 건가요? 일단 KDI에 따르면요, 올해 성장률을 이제 하향 조절했는데 이거를 2.5%에서 2.2%, 0.3% 포인트 이제 인하했습니다. 사실 0.3% 포인트지만은 사실 크게 내린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크게 갑자기 내리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는 그만큼 이제 성장에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이제는 꼽았을 때 이제 경기 개선세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한 건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민간 소비가 회복이 더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이 되려 그러면 소비 자체가 내수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아시겠지만 아마 이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아마 뭐 시장에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 분들이나 뭔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소비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 투자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한때 갑자기 뜨다가 뭐 아시겠지만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았었거든요.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래서 건설 투자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장에 대한 좀 암울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0.3%라고 하지만 좀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늦어서 내수 회복에 지연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공감을 하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사실 경기 둔화 시그널이 있었을 때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이제 한국은행이 좀 이해가 됐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계속 했었잖아요. 뒤늦게 이제 금리 인하했던 건데, 근데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아시겠지만 한 7월달 이전만 하더라도요, 부동산이 너무 또 뛰니까 너무 과열됐었죠. 예, 만약에 그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부동산 또 폭등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 인하하면 더 폭등할 수 있어서 그런 고민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부동산이 막 떴을 때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욕은 정말 많이 해먹거든요. 그럼 비난의 화살이 아마 다 한국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이제 고민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래도 지금의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에 사실 이런 경기 둔화 속도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뭐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랐더라면 조금 더 이제 막을 수 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KDI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률을 2.1%에서 이제 2%로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소폭 이제는 사실상 좀 둔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2.1에서 2%로 이제 낮춰서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증가세가 사실상 한 3분의 1 정도, 올해 한 3분의 1 토막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제연구기관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게 뭐 숫자가 별로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경기를 느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 정말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자본시장 아시겠지만 오늘도 뭐 거의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뭐 죽을 쓰고 있죠. 네, 정말 뭐 국내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막 수익률이 너무 안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고, 자본시장 안 좋죠, 내수 안 좋죠, 실물경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아우성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내년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향 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다양하게 공약을 내놨던 것이 사실 뭐 미국만 좋고요. 그 이외의 나라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자국에 있는 이제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 살리겠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뭐 다른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둔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내수라도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회력 탄력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보니까 지금 내수도 안 되죠. 수출까지 만약에 감소된다 그러면 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년 수출 증가율을 2.1% 이제는 전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예상치, 올해 예상했던 거가 7%인데 거의 시간이 갈수록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KDI는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유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이제 대선이 끝났지만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던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되려 그러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좀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 당사자인 뭐 미국과 중국이 잘 나가야 우리도 수출할 텐데 전혀 지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6%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물가 자체가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좀 증가될 수는 있겠죠. 이런 점들은 좀 좋으나 사실상 근데 목표치 2%보다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또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걸 본다 그러면 이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좀 이것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KDI가 그렇게 예상했던 거는 이제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한 80달러 초반에서 움직인다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갑자기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뛴다라고 보면 물가도 뛸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KDI 쪽에서는 내년도의 지표를 이렇게 읽고 있고 뭐 실물 경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수출, 내수 둘 다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 노동 생산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뭐 흔히 뭐 필드에서 하는 얘기로 소는 누가 키우나 소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1인당의 어떤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근데 일단 절대적인 양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려 그러면 저는 이제 노인시장 한마디로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일하기 싫은 분들을 뭐 노동시장으로 떠밀 필요는 없고요. 그 은퇴하셔도 만약에 내가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여야 될 구조적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성분들의 참여를 높여서 말 그대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도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 경쟁력은 결국에는 신기술 개발이거든요. R&D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R&D 투자를 뭐 이미 이슈는 아시겠지만 뭐 올해 예산은 늘렸습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예산안을 짤 때 R&D 투자 많이 감소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 예산을 써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HBM 반도체가 굉장히 이슈지만은 이런 어떤 고대역포 메모리라든지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에 우리가 조금 더 기업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가. 세 번째로는 역시나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이죠. 인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그 인적 교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인재가 해외에 나가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네. 이공계 인력들이 한국에서 있으면 대우를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월급이 적다 보니까 다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력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이제 정부가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세 가지 포인트만 돼도 저는 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개혁을 한다 한들 사실 외부에서 오는 타격감이 클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관련해서 우리 경제 향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일시적 반등. 또 뭐가 올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계대출이 다시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됐었음에도 이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주담대는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대출에서 좀 늘었거든요. 근데 일단 1금융권에서는 줄었어요, 확실히. 근데 네. 2금융권에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선까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차주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1금융권에서 받으면은 어차피 내가 돈 필요한 거 받으면은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받을 텐데 1금융권에서 옥죄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는 2금융권 가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억건별 이제는 가계대출 증감추이를 본다 그러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금융권은 좀 줍니다. 은행권에서는 주는데 2금융권에서는 다시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저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거든요. 등촌 주공.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1금융권에서. 만약에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금융권 업체들이 거기 가서 이제 영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도 우리 쪽에서 대출 받으라. 4%짜리 막 상품 팔고 이래갖고 네. 엄청 받아갔거든요, 그때.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융권에서 사실상 이제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이. 그리고 사실 가계대출이 이 금융권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받는 분도 이제 고금리에서 받게 되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가계대출이 줄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10월 달이죠, 이거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6조 6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사실 풍선 효과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여러분 은행권 1금융권 가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신용 평점이 940점 이하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940점 네.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상당히 방송 높네요, 그 어디. 그렇죠. 네.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가갖고 신용대출로 대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 평점 딱 지금 다 점수 보시고 확인하시겠는데요. 940점 안 되면 네. 가봤자 상처만 받겠다.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은행 네. 가면은 죄 짓는 기분이라고. 왜냐하면 괜히 은행원들이 뭐 이렇게 안 좋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죄 짓는 기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출 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940점 이하이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커트라인에서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정도로 사실 쪼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11점이나 올랐거든요, 평점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한국은행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석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시적 반등은 계절적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9월보다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 9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돈 대출 받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사실상 이제는 채권에 대해서 탕감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실상 부실 채권에 대해서 사실상 탕감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9월달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런 이슈가 이제는 9월달 전에 있었다가 이제 9월달로부터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10월달 와서는 사실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10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 가계대출 추이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담대는 주는 게 맞아요. 네네. 뭐 옥죄다 보니까 네. 대출 안 나오다 보니까 주담대는 이제 점점 더 내려가는데 기타 대출이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계대출 보통 얘기하면요, 주담대 플러스 기타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타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기타 대출이 뭘 포함하느냐? 뭐 단기 카드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만큼 차트를 어렵다. 보면서 네. 아, 서민들이 진짜 어렵구나. 예, 점점 줄었던 기타 대출이 왜냐하면 금리가 높거든요. 네. 신용대출 금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네.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기타 지출이 늘었다라는 게 사실상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런 추세가 저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가계대출 증가 소식이 나오고 눈에 띄었던 점이 어느 언론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했다. 또 어떤 언론은 관리한다던 가계대출이 6.6조 쑥 늘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제2금융권 쏠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가계대출 추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둘 다 맞아요. 네. 은행권 가계대출 7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했다. 요 카피도 뭐 언론사에서 썼던 카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위에 카피는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었다는 거고 네. 밑에 나오는 관리했던 가계대출이 6조 6천억 원 늘었다는 거는 전체 그래서 1금융권 포함해서 2금융까지 해갖고 전체 전 금융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둘 다 이제는 숫자로 보면 다 맞는 내용인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계대출이 감소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연도 말까지는 분명히 가계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주담대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방송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출이 잘 나와요 항상.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품 팔면은 은행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정부의 눈치 보면서 하반기부터 대출 조이거든요. 이게 원래 은행권들의 생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가 원래 줄여요. 그래서 요번엔 좀 과도하게 줄인 건데 어쨌든 간에 내년 되면은요 다 대출 또 풀립니다. 내년에 이제 아마 상반기 되면은 다시 한번 은행들이 또 아니 은행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겠어요? 바로 주담대거든요. 담보대출이 얼마나 편합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담보 잡아갖고 대출해주고 안 갚으면은 경매 붙여버리는데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은행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는 다시 대출량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채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채 시장에 가시는데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제2금융권에서 돈이 막힌다. 그럼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채를 쓰시는데 거기 가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채 쓰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뭐 햇살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서민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알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이젠 일본 말고 중국 갈래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8일부터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덕분에 중국 관광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요, 뭐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의 무비자 대상국에 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부터 뭐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해왔다가 이번에 우리가 30번째로 이제는 무비자 입국 대상자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갈 때 이제 비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관광 비자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갔다가 여행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편리하게 바뀌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 투어 자료에 따르면요. 지금 만약에 1일에 이제 외교부가 발표했었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네. 이때 이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매출이 일어났냐라고 봤더니 닷새간 중국 패키지 여행 건수가요. 이게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는 업계의 이제 통계인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자 발급받으려면 막 명동도 막 직접 가야 되고 단수 발급 비용만 막 46,000원 이 정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비쌌는데 사실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가 사실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면 뭐 관광객 유입 효과를 좀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라는 유화적 제스처를 내밀었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시행됐거든요. 이게 주중 한국 대사관도 몰랐어요. 이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길래 도대체 무비자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앵커님이 경제적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요. 이제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쭉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분기, 3분기 뭐까지 왔을 때 뭐 4.7, 4.6% 성장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목표치 5% 성장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고요. 인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공산당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5% 성장을 위해서 경제 촉진에 좀 나서고 있는데 쉽지만이 않아요. 사실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들이 너무 많고 결국에는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수입 관광 수익에 대해서 이제는 서비스 수지죠. 이런 서비스 수지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해외 관광객 유치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 1,7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9%나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사실 전체 외국인 중에서 중국에 찾아온 사람 중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무비자가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무비자까지 해버리면은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한 거다. 경제적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발표를요. 대선 있기 직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중국 입장에서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이 더 심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중국 쪽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무엇보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또 내고자 했던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우리나라에 취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외교 당국의 능력에 전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여러모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 게요. 뭐 알리테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해주냐 봤더니 그렇게 제조업을 유지를 하는 게 공장을 돌리지 않는 것보다 더 이득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워낙 무역 보복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일본, 한국, 미국 해갖고 보통 우리가 해양 세력으로 얘기합니다. 해양 세력이 이제 대륙 세력을 이제 누르고 있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공장들을 어떻게 이제 진출하느냐? 전자상거래업이라는 이제는 말 그대로 B2C를 통해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로 뻗게끔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컨테이너에 대량으로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소품해갖고 말 그대로 소분해갖고 B2C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전자상거래업의 어떤 전략을 선택해서 공장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전략을 이제는 안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테무나 알리를 통해서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기반 시설이 다 망가졌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유럽은 더 심해요 지금. 그래서 제조 시설이 다 망가져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눈치를 챈 거죠.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알리와 테무마저도 우리가 이제 규제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서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필요해졌죠. 그래서 지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 노믹스 2기와 한국의 경제 방향은입니다. 결국 결과는 트럼프였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 끝나고 수요일 저녁이었죠. 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생각보다 사실 결과가 빨리 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선택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네. 이때 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해 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라디오 품에 나가서 제가 이제는 모든 경제 지표는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 했다가 막 비판 네, 댓글에다가 그렇다고. 아 진짜 이게 네. 경제 지표는 사실상 트럼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선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예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영향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복 관세, 그러니까 관세, 보편적 관세가 10에서 20%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0% 관세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깨느냐가 저는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빠르게 대응할지, 이거는 뭐 우리 정부의 역량에 전 달려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당선과 함께 트럼프 랠리 더욱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행진 9만 달러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이 가장 싼 걸까요? 이 비트코인의 파죽지세 네.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지 마시기를 좀 권유드리는데. 네. 코인은 항상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네. 코인을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제 만약에 어제 뉴스를 보고 만약에 어제 시장에 들어가셨으면은 네.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났을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한 네.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제 뉴스 보고 어제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손해 보신 분들 나왔을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젯밤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끌어올렸다가 확 팔고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장은.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또 이미 아시겠지만 포모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앞자를 따서 포모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요,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막 비트코인 뜬다 막 나오면 나 투자할 걸. 나만 안 하고 있어. 나만 안 하고 있어. 나도 가상화폐 한번 관심 가서 해볼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딱 포모적인 전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쪽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뭐 비트코인은 뭐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괜히 주위의 사람 듣고 뉴스에 듣고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손실이 나는 이유는요, 이제 손절할 타이밍이 있고요, 익절할 타이밍이 있는데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매도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제 네. 매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항상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포모 현상에 좀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비트코인이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단 뭐 미국을 가상화폐 채굴 국가, 비트코인의 채굴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이제 공약사항에 있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 비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한 갠슬러 증권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 가상화폐를 규제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갠슬러 위원장을 해임시켜버리겠다. 물론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해임은 안 돼요, 사실상. 근데 해임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막 열광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나 많은 그 정치 후원금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많이 줬거든요, 이 네. 가상화폐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어요, 사실. 네. 그러면 얼마나 갚아줘야죠. 규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말 무섭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뛰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딱 오늘장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 도지코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네. 대표적인 밈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냥 도지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냥 도지코인을 우호하는 분이 이제는 일론 머스크예요. 사실 이게 조롱하기 위해서 세상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상 이제는 도지 있잖아요. 네. 개 시바견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상 해갖고 만든 건데 대표적인 밈코인인데 이게 또 총수량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게 도지코인입니다. 그런데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밈코인이고 사실상 이렇게 재미로 하시는 건데 이게 엄청 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것도 도지코인도 어젯밤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금 마이너스 한 수익률 마이너스 5% 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정말 시장이 너무 웃긴 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너무 네. 급격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민코인들은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연방 정부에서 썼던 뭐 금액들을요, 뭐 예산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얼마나 규제에 대해서 과거의 철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뭐 규제 있는 거 다 없앨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 권한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뭐 모든 기관들이 일론 머스크의 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재력도 있죠. 민심도 있습니다. 네. 인기도 많아요. 네. 거기까지 권력까지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졌네요. 다 가진 남자야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사실 규제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FSD라고 해갖고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풀 셀핑 드라이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말 그거예요. 이제는 핸들 안 잡아도요. 알아서 이제 갑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경고마크 뜨거든요. 핸들 네네. 잡으라고. 근데 이제 풀 FSD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독 경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FSD를 이제는 일시금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는 구독 경제로 간다는 거죠. 월 비용을 내게끔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동차를 팔아서 테슬라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독 경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돈을 버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FSD를요 테슬라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판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럼 뭐 막대한 또 수익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 권력까지 얻은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뭔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네.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기대치 때문에 뜨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을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새벽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뉴욕 증시도 선거 이후 랠리를 거듭했습니다. 금융과 대형주들 상승하면서 다우지수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경기 연착륙, 노 랜딩보다는 감정과 유동성 포지셔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너무 과열된 모습도 있어요. 과열 많이 됐죠. 지금 네. 그래서 매도 타임을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아마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과열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 랜딩 한마디로 이제 이게 무슨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에요. 연착륙도 아니고 그냥 노 랜딩입니다. 착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노 랜딩에 대한 기대 심리.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의 이제 단기 과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제 투자 부분들이 선 반영되면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조정은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일단 어제는 일어났었고요. 아마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번 조정은 크게 받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뛴다라는 거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트럼프 2기가 돌아오는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으로 갈 거다. 이런 장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이런 장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 투자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는 네. 공격성이냐 아니면 약간 수비형이냐
약간 보수적이냐 이런 것들도 잘 보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값어치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2조 원 정도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이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제가 네네. 네,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에 내려가잖아요. 딱 내려갔는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께서 네.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다 보니까 딱 보고 계셨는데 주식창을 보고 이게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주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대로 안 봤으니까 설마 파랗던가요? 파란 불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네. 증시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만 보도 알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5만 선은 지키고 있는데 뭐 언제 또 4만 선으로. 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률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국내 장에서 떠나서 말 그대로 서학개미죠. 그래서 서학개미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안타깝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장을 눌러왔던 게 3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투세였어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금투세 이슈는 끝났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사실상 미국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대선도 끝났잖아요. 네. 나머지 하나가 이제 수급이에요. 거래 대금이 항상 문제였는데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져나가셨잖아요. 두 개는 끝났는데 하나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네. 다 떠나셔갖고. 또 남아있는 분까지 지금 코인 시장으로 가시는 중이세요. 코인 막 뜨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국내 장에서 뭐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겠어요. 좀만 빠져도 누가 조금만 대량으로 팔아도 확 내려가거든요. 이게 맞아요. 거래대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장이 계속 눌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많이 떠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실상 굉장히 국내 장에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럼 저는 이 타이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부가 좀 한번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미국은 이벤트가 너무 많잖아요. 네. 코인 이벤트 많잖아요. 지금 막. 근데 한국장에 대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펀드 하나를 만들어주든지 뭔가 이렇게 국내장에 이벤트 하나 정도를 만들어줘서 관심을 조금 더 이렇게 국내장에 갖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시기적절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환율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를 타고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앞으로 달러 강세 좀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이 1,400원대 유지될까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렸을 때 이제 1,400원이 막 될랑말랑 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금리를 탁 내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소폭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내려주니까. 그런데 내릴 것 같은 환율이 지금 1,400원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환율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고 환율이 높아지면 그럼 많이 그러실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야, 뭐 환율 높아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환율 높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물건 하나 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입 제품 하나 먹습니다. 뭐 하는데 옛날에는 1,300원 주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 주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0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일단 물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실 서민들이라든지 취약차주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물가가 높아진다.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속도를 둔화시키죠. 그러면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당연히 급격하게 내리는 것도 좋지 않고요. 예상 가능한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1,400원 깨졌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달러가 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본다 그러면 강달러 기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가 계속 나오는 한 환율 자체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자본시장 얘기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딱 봤을 때 야,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일어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점점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떠나시는 거예요. 외국인들 다 떠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누르는 부분들로 이제 작용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이 된다면 미국에 많은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관세 장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관세.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요.
거예요. 왜 정부의 역량이 달려있냐 그러면 많은들 그러시죠. 이제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역확장법 232조가 2018년도에 사실상 발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무역확장법 232조가 뭐냐 그러면 미국 자국 내 보안에 안보에 위험이 생긴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관세를 25%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서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때 자동차, 철가 이것도 25% 관세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 그러면 한미 FTA 재협정 얘기 나오면서 많은 것을 양보해 줬어요.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쪽에서는 유예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자동차가 업계가 25% 관세에서 벗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이제 보편적 관세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외교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보편적 관세는 피해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첨단 장비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에 대한 압박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용 반도체를 가격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 너무 덤핑은 네. 아니지만 너무 네, 싸게 디램이라든지 낸드를 풀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압력을 줘서 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뭐 고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점에서 반사 이익이 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반반인 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판단 말이에요. 중간재를 이제는 중국 쪽에다가 판 다음에 중국에서 다 조립해서 이제는 그거를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이제 수출해서 돈을 버는 역할인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재를 팔로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이 수입을 안 해주면. 왜냐하면 중국이 규제를 당하고 본인들이 이제 팔 물건이 없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료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 역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제 반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그래서 지금 커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햇빛이 내려지는 트럼프 2기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는 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주는 확실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다음에 좀 좋아지는 거는 역시나 조선, 원자력 이런 쪽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28일 한국은행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금리 인하 가능성 물론 시장은 동결을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오늘 지금 환율을 보면은 이거 금리 인하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1,400원 계속 뚫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해버리면은 환율 더 오르거든요, 사실. 네. 그럼 더 사실상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만약에 안정만 된다 그러면 저는 금리 인하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 같고요. 만약에 환율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동결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지금 고민은 환율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발품 팔며 부동산 투어하는 임장 크루입니다. 사실 뭐 러닝 크루, 여행 크루는 들어봤을 텐데 뭐 임장 크루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거는 일단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요. 네. 일단 현장에 나가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품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매물을 보고 거기서 상담도 받고 정보도 없는 거를 우리가 임장이라고 해요. 근데 임장 크루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는 뭐 속된 말로 떼거지로 간다. 여럿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럿이 가는군요. 간다 이런 네.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이제는 가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 가면은요 공인중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갑자기 우르르 와갖고 물건 보여달라 그러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지만 안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 구경하러 왔거나 아니면 실수요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네.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어떻게 가냐면 임장 크루가 가긴 갑니다. 네. 우르르 가긴 가는데 현장에 가서는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어떻게 오. 뿔뿔이 흩어지냐면 부부인 척을 합니다. 남자, 여자, 젊은 그렇게까지 부부가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가. 그래서 이게 젊은 남성, 젊은 여성이 짝을 맺어갖고 부부인 척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가서 물건 보여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보고 왜냐하면 신혼부부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장 크루가 요즘에 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좀 붐이 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2030 세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장 크루에 청년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재밌어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전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네.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인처럼 가면 혼납니다. 와이프한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는 남녀잖아요. 네. 젊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네. 또 재밌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어요. 젊은 분들이. 네. 그래서 내가 월급 가지고는 내가 뭐 이게 뭐 아파트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의 이제는 돈의 흐름이 주식 팔고 부동산 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불패를 사실상 얼마 전에 우리가 사실상 경험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한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이야. 그러면서 사실상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장 크루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부동산을 돌아보시는. 왜냐면 혼자 가면 안 보여주니까. 네. 진짜 안 보여주거든요. 네. 젊은 사람이 혼자 와갖고 보여달라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잘 안 보여줘요. 신혼부부라 그러면 실수요자니까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장 크루의 어떤 패턴이, 어떤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매수가 목적인 것처럼 매물을 본 뒤에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도 불편이 크고, 또 중개사들도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면 시간도 그렇고 뭐 체력도 소모하고 골치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민폐 아닌가요? 민폐죠. 이거 완전 민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네. 사실 이제 집을 보여줄 때 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 다 해놓죠. 그쵸. 그리고 가셔도 문제예요. 방 다시 닦습니다. 또 이게 사실 오고 갈 때가 굉장히 그 집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니 실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엄청난 저는 민폐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공인중개사분도 시간이 돈인데 괜히 실수요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임장 크루를 만나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어떤 뭐 말 그대로 본인들은 공부가 될 수 있겠으나 그거를 이제는 피 입장에서는,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은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저는 민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임장 크루 입장에서는 잠재적 고객이다, 네. 집을 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구입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실수요자가 되겠지만은, 제가 봤던 임장 크루들은요 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는 수도권 외곽 쪽으로 네.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임장 크루가 좀 확산되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말로 저같이 집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 개인적 생각도 좋지도 않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흔쾌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투자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 등 과도한
투기가 되지 않게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갭 투자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고요. 네. 근데 임장크로의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은요, 결국에는 또 부동산 분위기가 또 편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무리하게 투자를 받아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까봐 좀 우려스럽지만은 다시 한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갭 투자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거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